오늘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정답을 모르지만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리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사실은 정답은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반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돈과 행복의 관계는 어떤 건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세계 행복 지수, 행복 리포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2002년부터 지금 20년째 매년 전 세계 한 150개국의 행복도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순위를 발표하는데, 올해 자료를 보면은요, 1위부터 거의 10위까지는 핀란드를 비롯해서 북유럽권,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북유럽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은 사실은 인구가 적습니다. 1000만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를 우리와 비슷한 인구도 적어도 5천만 명이 넘고 보통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서 돈과 행복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1위는 역시 핀란드고요. 그리고 독일이 14위, 캐나다가 15위, 미국이 16위,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가 31위 이렇게 경제 대국이 30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 3국, 한국, 중국,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이 앞에 나라들과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는데 일본이 54위, 한국이 59위, 중국이 72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데 행복지수가 매우 낮죠. 랭킹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40위권에서 50위권으로 밀려났고요. 10년 만에. 한국도 50위권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중국만 100위권을 넘어서다가 72위권으로 올라섰지만 아직도 이제 70위권에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자인데 왜 행복 지수가 낮을까? 그러면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왜 한국을 비롯해서 동양 3국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덜 행복하게 생각을 할까?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돈과 행복에 대한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인류가 이제 2000년을 넘어오면서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결핍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 그리고 2010년을 넘어가면서 잉여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패러다임이 대규모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풍요의 시대에는 행복이 뭘까? 이런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돈과 행복의 관계로 가장 유명한,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한 게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죠. 미국에서 45만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연 소득이 7만 5천 달러인 가정에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낮을 경우는 결핍이 많기 때문에 덜 행복하고, 또 그 이후로는 돈이 더 늘어나도 행복이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행복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가,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 게 아니다. 돈은 적당한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루어진 연구들에 따르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때 45만 명 인터뷰한 내용 중에
주로 인터뷰 대상이 월급쟁이들입니다. 봉급쟁이들. 그런데 사실은 투자나 부동산 이렇게 보통 수동소득이라 그러죠. 영어로 패시브 인컴이라 그러는데요. 수동소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액수는 몇십억에서 몇백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데이터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주 방법은 인터뷰를 통한 거죠. 그래서 보통 논문을 쓸 때 인터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인터뷰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을 절반밖에 신뢰를 안 합니다. 되게 참고만 하고 있고 논문에 나온 이야기들은 대부분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과학적 방법론들이 되게 인터뷰나 이런 실험에 제한을 가하는데 그 제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분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가 문제인 것은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식이나 정답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2010년 이후의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행복할 기회가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중에 오늘 이야기는 엘리자베스 던이라는 그 캐나다의 UBC 교수와 그 동료들이 연구한 자료를, 이 자료도 2010년에 발표됐는데요.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풍요한 시대에 돈이 행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이 그 이전부터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행복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다 뒤지면서 정리한 내용은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이 많은데도 돈을 잘못 쓰면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 이게 이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은 돈을 행복하게 쓰는 8가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가지 방법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왜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데 돈을 잘못 쓰면은 불행할 건가? 이렇게 이제 이론적 배경을 얘기하면요. 우리가 감정 예측이라 하는데요. 미래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은 이럴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이걸 감정 예측이라고 하는데 우리 감정 예측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많이 틀린다고 합니다. 대부분 틀린다고. 그래서 미래 행복 예측도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행복할 거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돈을 쓰기 때문에 그 돈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막상 그게 닥쳤을 때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쾌락 적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인간의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게 틀릴 수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지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행복하게 못 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 연구팀이 돈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돈은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행복을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첫 번째, 물질보다 경험에 투자한다 그랬죠. 그 이유는 경험이, 물질이 주는 행복보다는 경험이 주는 행복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물질은 내가 어떤 휴대폰을 새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새로 바꾸면은 사실은 바꾸고 나서 좋은 행복감이 일주일을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화를 관람했다든가 아니면 어디 해외 여행을 갔던가 이런 경험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0년 이후 주로 긍정의 심리학자들 중심으로 행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됐죠. 그 중에 긍정의 심리학의 그 데브라가 쓰는 칙산티마이는 우리가 몰입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몰입하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칙산티마이는 책에서 설명할 정도인데요. 이 경험들이, 잦은 경험들이 우리를 몰입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더 행복하다. 그리고 물질처럼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들은 빨리 적응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환경 변화에 적응 빨리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주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질이 주는 것보다는 경험을 더 많이 기억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가 많다는 것이죠. 물질은 사실은 사용할 때만 행복을 준다는 것이죠. 사용하고 말면은 그다음부터 그걸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경험은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나죠. 그리고 경험은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은 공유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물질보다는 경험에 투자하라. 그죠? 뭐 내가 명품을 사가거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그죠?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어떻게 하면 경험을 할 건가. 이걸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는 단순히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동력 체계가 바뀐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운전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경험을 주는 거죠. 자동차에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운전 경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는 하드웨어는 전통 자동차 회사의 제품보다 훨씬 못하지만 운전 경험에 있어서 어느 회사보다도 높은 경험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자동차에 열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물질보다 경험에 투자하는 것,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죠. 동물 중에는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죠. 이것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라진 거고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소비, 개인 소비보다는 친사회적 소비가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남을 위해 쓴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어느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대학생들한테 연구를 시켰는데 연인에게 선물을 받을 때 그 커플이 더 오래 가고 나중에 결혼까지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을 때 그 관계가 더 확대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게 인간은 사실 돈을 보거나 물질을 봤을 때는 이게 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보다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집착하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탈물질 사회와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탈물주의가 이 풍요의 시대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기쁨, 한 개보다 작은 기쁨 여러 개에 투자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감정 적응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만 감정적이 되면 선으로 감정 기복선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적응 때문에 아무리 큰 기쁨, 큰 거 한 방을 느끼더라도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큰 일은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리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수록 우리는 쉽게 감정이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상의 작은 일들은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작은 것들은 적응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다 이런 거는 어제 먹나 오늘 먹나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막 올라갔다가 적응이 돼서 원위치로 가는 개념이 없죠. 그리고 또 혼자나 일상생활은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 적응 정도가 다릅니다. 어제 점심 먹을 때하고 오늘 점심 먹을 때로 똑같이 점심을 먹지만 또 달라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죠. 큰 거 먹고 있다가 이게 적응이죠. 두 번째 먹으면은 배부르니까 조용히 떨어지는데 이런 작은 일상들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감정은 빈도, 강도보다는 빈도에 더 많이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복권을 5만 원짜리 한 개에 당첨된 것보다는 5천 원짜리 10번 당첨된 게 훨씬 전체적인 행복감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상에서 어떻게 행복할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돈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제품을 사면 휴대폰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사면은 제품 보증을 들잖아요. 그래서 3년 보증에 얼마 해서 돈을 내고 그런데 이거는 상술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얘기한 인간은 의외로 적응을 잘한다는 것이죠. 환경에. 그게 기쁨이든 그죠? 기쁨이든 불행이든 다 적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보험이나 이 제품 보증 같은 사업, 미래 불안을 파는 상품들이 인기를 끄냐면요.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기쁨에 더 슬픔을 느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5천 원의 행복을 얻는 것보다 5천 원을 잃어버린 게 2배, 3배 더 슬프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 원을 얻었을 때, 행제했을 때 행복보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많이 인기를 끌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의외로 불행하든 행복하든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거는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보통 병에 대한 육체적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정신적인 면역 시스템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환경 적응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이나 제품 보증 등 미래의 불안 상품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다른 데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소비한다. 프랭크 맥나마라라는 사람이 1949년에 신용카드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와이프하고 식당을 가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지갑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때 신용카드 지금의 시스템에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발전해서 지금 신용카드 시스템이 된 거고요. 신용카드 사업도 어마어마하죠. 이 신용카드 사업의 모토는 이겁니다. 지금 소비하고 나중에 지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 사업이 커졌는데 이는 우리 인간을 근시안적으로 단편적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만족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못 내다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더 강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현재의 감정을. 그러니까 지금 돈을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미래가 좋은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기대감이잖아요. 이 기대감이 행복감을 많이 주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이죠. 복권을 사는 이유는 사실은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래도 복권을 사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혹시 당첨될지도 몰라. 이러한 기대감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떤 돈을 쓰는 것은 약간 자극적이다 그랬죠.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냥 돈을 써버리는 겁니다. 나의 지금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거죠.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려고 돈을 쓰는 것은 건강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더 건전하게 소비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스이스면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데스이스대로 소비를 나중으로 미뤄라. 여섯 번째는 구입한 제품의 특성 중에 보통 생각하지 않는 면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살 때는 장점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뭔가 이렇게 앞날을 놓고 생각할 때 제품을 구입하는 건 앞날을 놓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직 제품이 내 손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 미래건 가까운 미래건 미래를 생각할 때는 좋은 점만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 구입하고 보면은 나쁜 점, 단점이 우리한테 더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요즘 캠핑카, 차박이 유행이죠. 그래서 다들 가니까 로망이죠.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캠핑카를 사는 게 꿈입니다. 버킷리스트죠. 버킷리스트인데 그래서 캠핑카를 끌고 캠핑장에 가서 가족이 모여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러니까 불멍도 하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노래도 듣고 이런 것만 꿈꾸죠. 그렇지만 막상 캠핑을 가면은 그거 다 설치를 해야죠. 또 밤에는 모기가 날아들죠. 그죠? 그리고 끝나면 다 치워야죠. 이런 안 보이는 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좋은 점만 보고 구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소비를 할 때는 좋은 점과 그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그만한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버킷리스트에 올리는 것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고 예를 들면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집을 고를 때도 어떤 집을 고를 건가 이런 것을 때 크고 좋은 집을 같은 가격인데 크고 좋은 집을 고를 건지 작고 좁은 집을 고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행복한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 쇼핑.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에 비교 쇼핑을 많이 하죠. 그리고 비교 쇼핑 사이트도 많죠. 그리고 추천,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어떤 제품을 사려고 그러면 비슷한 제품들 다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죠. 이게 미국에서 이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모토가 이겁니다. 찾아보고, 비교하고, 그리고 정복하라. 비교하는 장점을 내세우는데, 장점도 있죠. 비교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전 항목인 우리가 제품을 구입할 때 좋은 점만 기억한다는 거 똑같습니다. 이 비교 사이트는 단순 비교만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가격과 그죠? 제일 큰 용도 이런 것만 비교하거든요. 근데 구입 의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도. 휴대폰도 사람마다 용도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SNS를 많이 쓰고요. 어떤 사람은 사진을 많이 찍고, 그죠? 어떤 사람은 단순히 전화 용도를 많이 쓰고, 각자의 의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비교 사이트들은 단순 비교를 합니다. 가격과 대표, 그 회사에서 성장하는 대표 기능, 이런 걸만 하거든요. 이것도 연구원들이 대학생들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는 12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끝나고 2, 3, 4학년을 지내 기숙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작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개 기숙사를 돌아보죠. 돌아보면은 어느 기숙사는 새로 짓고 시설도 좋고 크고 그렇죠. 어느 기숙사는 150년 된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낡았죠. 좁고 뭐 이렇게
외모를 보게 되죠.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새로 짓고 넓고 번듯한 기숙사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2학년, 3학년, 4학년을 기숙사에서 지내다 보면은 그런 시설이나 외모가 아니라 외양이 아니라 그 기숙사에 누가 룸메이트고 또 기숙사의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됐고 그 기숙사에서는 어떤 활동이 있는지 이런 인간들의 교류, 이런 활동이 오히려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런 편향, 그죠? 이러면 집을 구할 때도 크고 화려한 집만 편향하는 거, 그죠? 이걸 이제 영향력 편향이라고 그러는데요. 미래 사건을 어느 걸 생각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실제보다 더 강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강하고 지속성이 높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딱 들어온 거. 반대도 되겠죠. 나쁜 점이 들어오면 그것만 더 집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교 쇼핑은 좋은 점만 보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작은 점을 못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6번 항목에 구입 제품에 안 보이는 점을 보라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쇼핑을 너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쇼핑을 하되 나의 사용 목적에 맞게 객관적으로 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내 생각으로만 소비를 하지 말고 대중의 생각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고객 평가의 이점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정보를 얻다 보면은 다 못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고객들이 점수를 느끼고, 예를 들면 맛집 평가 뭐 이런 것들이죠. 영화를 보고 오면은 영화 등급 매기기 뭐 이런 거, 고객의 평가를 보고 하는 것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에서는 이제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게 번개 데이트가 많죠. 잠깐 데이트하고 헤어지고, 잠깐 데이트하고 헤어지고. 그래서 여성들한테 데이트 고르기, 데이트 상대 고르기를 해서 평점을 매겼다 합니다. 하나는 남성의 사진과 그 남성이 본인이 쓴 이력서, 이걸 보고 선택하게 하고요. 한 집단은 그 데이트 연계라는 서비스에서 여성들이 이 남성과 번개 데이트를 하고 나서 평가한 것만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번개 데이트를 하고 나서 누가 더 행복하냐를 물어봤더니 그 사진과 그 남성의 이력서를 보고 선택한 집단보다 다른 여성들이, 이미 경험한 여성들이 평가한 그 대상을 보고 선택한 여성들이 훨씬 행복감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남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것을 따르는 것도 효과적인 소비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8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8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무엇이 행복일까, 이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첫 번째 나온 경험에 소비를 한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경험에 소비를 한다. 이것은 뭐 그 뒤에 남을 위해서 소비를 한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21세기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죽을 때까지, 100세 시대에 죽을 때까지 평생 공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그랬죠.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되는 그 시대라는 것은 이게 평생 공부한다는 것이죠. 평생 공부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공부하고 삶도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배움과 삶과 일이 융합되는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핵심이 경험입니다. 내 경험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죠? 이거죠. 호기심을 다시 살려서 내 경험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배움을 평생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돈을 쓰는 것은 이렇게 경험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많을수록 좋다. 근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나의 경험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말은 쉽지만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은 처음에 한국, 중국, 일본, 동양 3국이 부자 나라지만 행복감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90년대부터 중진국이 되어서 2000년대부터 잘 살기 시작했죠. 중국도 2010년을 넘어오면서 잘 살게 되고 일본은 70년대부터 잘 살게 되고요. 잘 살게 됐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돈 버는 것은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나 그죠? 누구나 부모님이나 그 자녀나 또 학교 선생님이나 장사하는 분이나 회사원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다 돈 버는 데는 고민을 많이 하고 방법을 찾고 연구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양상국에 있는 사람들도 돈 버는 데에서는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 버는 능력의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제 부자가 되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누구도. 그리고 누구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복감이 높은 거는 그 사람들은 이미 19세기부터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부자였기 때문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죠. 생각도 많이 했던 거고. 그런데 동양상국은 이렇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사상 기반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거의 기본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험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쓴다. 그것이 돈을 잘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